지금까지 줄거리. 소설은 러시아의 어느 지방 소도시의 가장 부유한 지주인 바르바라 스타브로기나 부인과 그녀의 후원을 받는 지식인 스테판 베르호벤스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존경받는 학자이자 시인이며 1840년대를 대표하는 낭만적 자유주의자인 스테판 선생은 바르바라 부인의 외동아들인 니콜라이 스타브로긴의 가정교사로 처음 부인의 집에 초빙된 이후 거의 20년 동안 그녀의 재정적 후원을 받으면서 이 집에서 머물게 된다. 어린 시절 스테판 선생의 밀착된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스타브로긴은 귀족 학교에 진학하면서 오랫동안 이 도시를 떠나 있게 되고 빼제르부르크에서 수수께끼에 쌓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20대의 청년이 되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 젊은 귀족 청년의 출현으로 그동안 특별한 일이라고는 없던 이 평범한 소도시가 조금씩 기묘하게 술렁이기 시작한다. 그는 놀라울 만큼 아름다운 외모, 세련되고 우아한 태도로 금세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 사람들은 그에게서 왠지 모를 혐오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돌연 잠복해 있던 맹수가 이빨을 드러내듯 그는 갑자기 아무도 이해 못할 독특한 기행들을 일삼기 시작한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어느 신사의 코를 잡아당기거나 어느 부인에게 돌연 키스를 하거나 지사의 귀를 깨물어 버리기도 하는 등 정신착란을 의심케 하는 이상한 기행들로 온 사교계는 경악과 흥분에 휩싸인다. 이후 스타브로기는 요양차 이 도시를 떠나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그는 다시 온전해진 모습으로 이곳에 돌아오려 한다. 8. 샤토프는 집에 없었다. 2시간쯤 지나서 다시 찾아갔으나 역시 집에 없었다. 마침내 7시쯤 지나서 그를 만나 얘기하든가 아니면 편지 쪽지를 쏘두고 오려고 또 찾아갔지만 여전히 집에 없었다. 문에는 자물쇠가 잠겨 있었고 게다가 그는 하인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다. 나는 아래층의 레바드킨 대위한테 가서 샤토프의 일을 물어보려고 생각했지만 그곳 역시 문이 잠겨 있었다. 마치 빈집처럼 불도 꺼져 있어서 조용하기만 했다. 나는 아까 들은 얘기가 잊혀지지 않아 호기심을 느끼며 레바드킨 대위의 문 옆을 지나쳤다. 결국 국리 끝에 나는 내일 아침 일찍 찾아오기로 결심했다. 사실 편지를 써놓는다는 것도 그리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샤토프는 고지식하고 숫기 없는 사내니까 편지 같은 건 등한히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헛걸음한 것을 투덜대면서 문을 빠져나왔을 때 우연히 키릴로프 씨와 마주쳤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 참이었으나 대뜸 나를 알아보았다. 그가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으므로 나도 그에게 대강 얘기를 해주고 편지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도 했다. 들어가십시다 하고 그가 말했다. 제가 모두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까 리푸친의 얘기에서 그가 오늘 아침부터 정원에 있는 목조의 별채를 빌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냈다. 혼자 쓰기엔 너무 넓은 별채에는 어떤 늙은 귀머거리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이 노파가 그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집주인은 다른 거리에 있는 자기의 새 집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고 그의 친척인 듯한 이 노파는 이 고가 전체를 감독하기 위해 남겨둔 모양이었다. 별채의 방들은 아주 깨끗했으나 벽지가 더러웠다. 우리가 들어간 방을 장식하고 있는 가구는 여기저기서 주워 모아다 놓은 폐품들 뿐이었다. 카드놀이하는 탁자가 2개, 가얌나무로 만든 장롱이 하나, 어느 농가의 부엌 구석에서 저온 듯한 큰 송판 책상이 하나, 등을 기대는 격자와 뻣뻣한 혁침이 달려있는 소파가 하나, 그리고 걸상들이었다. 한쪽 구석에는 구식 성상이 걸려있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들어가기 직전에 노파가 켜놓은 등불이 매달려 있었다. 양쪽 벽에는 몽롱하고도 커다란 유화의 초상화 2폭이 걸려 있었다. 하나는 선제 니콜라이 1세를 그린 것으로 보기에는 20년대에 그린 그림 같았다. 또 하나의 그림에는 어떤 승정이 그려져 있었다. 키릴로프 씨는 방 안으로 들어가자 촛불을 켜놓고 방 한구석에 아직 꺼내만 놓고 정리하지 않은 채 내버려둔 가방 속에서 봉토와 복락과 봉인을 꺼냈다. 당신의 편지를 봉하고 수신인의 이름을 쓰십시오. 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그는 고집했다.
편지에 수신인의 이름을 쓰고 나서 그는 모자를 집어들었다. 나는 차라도 대접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고 그가 말했다. 나 차를 구했습니다. 드시겠어요?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노파는 곧 차를 내왔다. 그것은 뜨거운 물이 든 커다란 찻주전자와 끓인 차를 철철 넘게 따른 찻종, 그리고 속된 무늬가 새겨진 커다란 사기 찻잔 2개, 둥근 빵, 그리고 각사탕이 가득 담긴 접시였다. 나는 차를 좋아합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밤에는 여기저기를 거닐면서 많이 마십니다. 새벽녘까지 말이죠. 외국에선 차가 그리 신통치 못합니다. 당신은 그럼 새벽녘에야 주무십니까? 언제나 그렇죠. 퍽 오래전부터입니다. 나는 식사는 별로 들지 않지만 차는 늘 마십니다. 리프치는 교활하지만 좀 성미가 급한 사내더군요. 내게는 그가 무언가 얘기하려 드는 것이 놀라웠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참, 아까는 불쾌한 오해가 있었죠. 하고 나는 말했다. 그는 얼굴을 몹시 찌푸렸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말 사소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말이죠. 왜냐하면 레바드킨이 술을 먹고 오니까 밤낮 그 꼴이랍니다. 나는 리프친에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부질없는 말들을 설명해 주었을 따름입니다. 그가 얘기에다 꼬리를 붙이고 다니니까요. 리프친은 유달리 상상력이 강해서 하찮은 일들을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있어요. 나는 어제까지는 리프친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나를 믿으십니까? 하고 나는 웃었다. 아까 일로 이제 대강 아시지 않았습니까? 리프친이 약한 사내인지 조급한 사내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로운 사내인지, 아니면 질투를 하는지. 그 마지막 질투란 말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당신은 너무 많은 형용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하나에는 해당되겠죠. 어쩌면 그 전부에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것도 그렇군요. 리프친이란 마치 하나의 혼돈이니까요. 아까 그가 당신이 무슨 논문을 쓰고 싶어 한다고 말한 건 거짓말인가요?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발등을 굽어보며 다시 양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실언을 사과하고 뭘 캐낼 생각은 없었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얼굴을 붉혔다. 그가 말한 건 사실입니다. 나는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찬가지죠. 잠시 둘은 모두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아까처럼 어린애 같은 미소를 띄웠다. 인간의 머리가 요구된다고 운운한 것은 그가 책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자기가 먼저 나에게 얘기해 준 것인데 그는 잘못 이해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나는 다만 무슨 이유로 인간이 자살할 용기를 갖지 못하느냐 하는 그 원인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뿐이죠.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살을 못할까요? 자살하는 사람이 과연 적은 줄 아십니까? 대단히 적지요. 그럼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모두 사실이군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일어서서 생각에 잠긴 채 여기저기 걷기 시작했다. 당신 생각으론 인간의 자살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하고 나는 물었다. 그는 지금 막 우리가 주고받은 얘기를 되새기려는 듯이 멍하니 쳐다보았다.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2개의 편견이 자살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2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몹시 작지만 다른 하나는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도 역시 크다면 크달 수 있겠지요. 작은 편견이란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고통?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런 일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도 2 종류가 있습니다. 커다란 우수라든가 울분 때문에 자살하는 자, 미쳐서 죽는 자,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단번에 해치웁니다. 이런 패들은 고통에 대하여는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단번에 자살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색하던 끝에 자살하는 친구들은 많이 생각하죠. 사색하던 끝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요? 대단히 많습니다. 만일 편견이란 게 없었더라면 더욱 많았을 것입니다. 많고 말고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니, 전부라니.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오. 하고 그는 내 앞에 우뚝 섰다. 집채만한 크기의 거대한 바위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바위는 공중에 걸려 있고 당신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 바위가 당신에게로, 당신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면 아플까요? 집 한 채만한 바위? 물론 무섭겠죠. 무서우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아플 것 같습니까? 산만한 바위 말이죠. 100만관이나 되는. 물론 조금 더 아플 건 없겠죠. 그러나 막상 그 바위 밑에 서보시면 또 그것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한 당신은 아플 거라고 몹시 겁을 집어먹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느 인류학자라도 어느 인류의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겁을 집어먹게 됩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아프지 않으리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플 것이라고 겁을 집어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의 원인, 즉 커다란 편견이란 무엇입니까? 그건 내세입니다. 그럼 신의 벌 말인가요? 그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내세입니다. 그냥 내세입니다. 하지만 내세 같은 건 전혀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있을 텐데요.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아마 당신은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단정한 게 아닐까요? 누구라도 자신을 기준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완전한 자유란 살든 살고 있지 않든 같아질 때에 처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체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렇다면 아무도 삶을 원하지 않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인간은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견해입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이 명령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졸렬한 것입니다. 그 속에 일체의 기만이 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번쩍거리기 시작했다. 삶은 고통입니다. 삶은 공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것은 고통이며 공포입니다. 사람은 지금 고통과 공포를 좋아하기 때문에 삶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현재의 삶이란 고통과 공포의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속에는 모든 기만이 있습니다. 현재의 인간은 진짜 인간이 아닙니다. 이제 행복과 자랑에 넘치는 새로운 인간이 출현할 것입니다. 살고 있어도 살고 있지 않아도 마찬가지인 사람, 즉 신인 말입니다. 누구든 고통과 공포를 정복하는 사람은 스스로 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신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당신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의 신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겠군요. 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은 있습니다. 바위 속에는 고통이 없지만 바위에 대한 공포 속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신이란 죽음에 대한 공포의 고통입니다. 고통과 공포를 극복하는 사람은 스스로 신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고 신인이 나타나 모든 것은 새롭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역사는 두 부분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고릴라로부터 신의 박멸까지, 그리고 신의 박멸로부터 고릴라까지입니까? 지구와 인류의 물리적 변화까지입니다. 인간은 신이 되면 육체적으로도 변화합니다. 그리고 세계도 변하고 사물도 변화합니다. 사상도 감정도 죄다 변화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엔 인간도 육체적으로 변화하겠지요. 살든 살지 않든 똑같다면 모두가 자살하고 말 거요. 그런 정도의 변화이겠지요. 그런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기만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누구든 최고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살할 만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살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기만의 비밀을 파악한 사람입니다. 그 이상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살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이제 신이 된 것입니다.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무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살한 사람이 몇백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모두가 공포를 안고 자살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공포를 죽이기 위하여 자살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공포를 죽이기 위하여 자살한 사람이 비로소 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 사람은 없을 거려 하고 내가 말했다. 아무래도 좋아요. 그는 거의 경멸에 가까운 오만한 빛을 얼굴에 띄우며 나지막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저를 조소하시는 게 제겐 유감이군요. 하고 그는 한참 후에 덧붙여 말했다.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초조해 하시던 분이 지금은 아주 침착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이상스럽군요. 열변을 토하시고. 아까요? 아까는 참 우스꽝스러워서. 하고 그는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나는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지 않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침울하게 덧붙였다. 그러면 당신이 차를 마시면서 보내는 밤은 그리 유쾌한 게 아니겠군요. 나는 일어서서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그는 약간 놀란 듯이 웃었다. 왜요? 아니, 난 모르겠습니다. 그는 갑자기 흥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다가 금방 다른 것을 생각하지만 나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한 가지 일만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일평생 신에게 괴로움을 당해왔죠. 하고 그는 갑자기 놀랄 만큼 진정을 토로하면서 말을 맺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여쭙고 싶은데요. 왜 당신은 그렇게 정확하지 못한 러시아어를 사용하십니까? 외국에서 지내신 5년 동안에 정말 러시아어를 잊어버리셨나요? 내 말이 그런가요? 난 모릅니다. 아니, 외국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난 일생 그런 말투로 얘기해왔으니까. 아무래도 좋습니다. 좀 더 델리키트한 질문을 하나 더 하겠는데요. 당신은 사람 만나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요. 그리고 얘기도 잘 안 하시지요. 난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왜 나에게만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까? 댁에게? 그건 그냥 아까 앉아 계신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였겠지요. 그리고 당신은 하긴 아무래도 좋지만 당신은 우리 형님과 많이 닮았습니다. 아주 꼭 비슷해요. 하고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형님은 7살 때 돌아가셨지요. 당신하고 아주 비슷했어요. 아마 틀림없이 당신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겠군요. 아, 아닙니다. 그분은 입이 무거웠습니다. 통 말이 없는 사람이었죠. 참, 편지는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내가 나온 뒤에 문을 잠그기 위하여 등불을 들고 나를 대문까지 배웅해 주었다. 분명 미친 사람일 거야. 하고 나는 결정해버렸다. 대문에서 나는 또 다른 사람과 부딪혔다. 9. 내가 높은 문턱을 넘어서려고 한 발을 막 내디뎠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의 억센 손길이 내 멱살을 움켜잡았다. 어떤 놈이냐? 하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쨍 하고 울렸다. 우리 편이냐? 적이냐? 자백하라.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야. 리프친의 목소리가 바로 곁에서 쨍 하고 들렸다. 이분은 지시야. 고정교육을 받았고 상류사교계에서도 아는 분이 많은 젊은 신사야. 사교계? 고전? 좋아. 그럼 교양이 있는 친구로군. 나는 퇴역대의 이그나트 레바드킨. 세상과 친구들을 위해선 언제라도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다만 진실하다면 말이야. 진실하다면. 제기랄. 레바드킨은 6척이 넘는 거인으로 몸은 뚱뚱하고 피둥피둥하게 살이 쪘으며 머리는 고수머리이고 얼굴은 술에 잔뜩 취해서 시뻘갰다. 그는 내 앞에 간신히 버티고 서서 혀꼬부라진 말을 하고 있었다. 하기야 나도 이 사내를 먼 발치에서 본 적이 있었다. 야, 이놈도 있구나. 하고 그는 아직 등불을 켜들고 거기에 써있는 키릴로프를 보자 다시 외쳐댔다. 그리고 주먹을 들어 올리려다가 그냥 내렸다. 학문 때문에 용서해준다. 이그나트 레바드키는 교양이 있는 사내다. 불타오르는 사랑의 유탄. 이그나트의 가슴 속에서 폭발하고 새삼 쓰디쓴 괴로움으로 팔없는 친구는 울어댔노라. 세바스토폴리를 생각하고 난 세바스토폴리 전투에 참전한 일도 없고 팔을 잃은 적은 더욱 없지만 이건 얼마나 멋진 운율이냐. 하고 그는 문뱃내 풍기는 낯짝을 나에게 바싹 들이댔다. 이분은 그럴 틈이 없으셔. 곧 집으로 가시지 않으면 안 되네. 리프친이 그를 타일렀다. 이분이 내일 리자베타 양에게 일러주면 큰일이지. 리자베타에게 그는 다시 고함을 질렀다. 개 섞어라. 가면 안 돼. 이번엔 변주곡이다. 많고도 많은 아마존의 원무 속을 말을 타고 날아다니는 별의 아마존. 나를 보고 말 위에서 미소를 짓네. 아, 그대 아름다운 귀족 소녀여. 별의 아마존에게에서.
어이, 알겠나? 이건 송가라는 거다. 내 놈이 나기가 아니라면 이게 송가라는 것쯤은 알 테지. 건달패들은 알 리가 없지. 개 섞어라. 내가 연문을 힘껏 밀치고 나가려 하자 그는 재빨리 내 외투에 매달렸다. 리자베타에게 난 결백한 신사라고 전해주게. 그리고 다시까 따위는 내가 손가락 2개로 집어던져 버리겠다고. 지주에게 얽매인 노예 계집애가 대먹지 못하게. 여기서 그는 뒤로 벌떡 나자빠졌다. 내가 있는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떼어버리고 거리로 달려갔기 때문이다. 리프친이 내 뒤를 따라왔다. 끼릴로프 씨가 저 친구의 뒤처리를 적당히 해줄 걸세. 실은 내가 저 친구한테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지. 하고 그는 헐떡헐떡 짓거려댔다. 지금 그 시를 들었지. 저 친구는 그 별의 아마존에게란 시를 봉투에 넣어 내일 리자베타 아가씨에게 보낼 참이라네. 자기의 서명까지 해서 말이야. 어때? 나는 내 길을 걸겠어. 그건 자네가 자기 꾀를 그에게 불어넣어 준 거지 뭔가. 내 길을 걸었으면 자네가 졌을걸. 리프치는 껄껄대고 웃었다. 반한 거야. 고양이처럼 홀딱 반한 거지. 그게 또 처음엔 중호감에서 시작된 연정이란 걸 자네는 모를 테지. 그 친구는 이때까지 리자베타 양을 미워했지. 그 여자가 건방지게 말을 타고 다닌다고 말일세. 자칫하다간 길거리에서 큰 목소리로 그 여자에게 욕을 할 뻔했었지. 아니, 욕짓거리를 한 것도 사실이야. 바로 그저께만 하더라도 그 여자가 말을 타고 지나갈 때 욕설을 퍼부었지만 다행히 그 여자에게까지는 들리지 않았거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시를 썼단 말일세. 저놈은 대담하게도 청혼을 할 생각인 모양이야. 그걸 알고 있나? 진정으로 말이야. 자네에겐 놀랄 수밖에 없군, 리프친. 자네는 어딜 가든지 이따위 추잡한 얘기만 끄집어내고 어딜 가든지 자네가 꼭 조종을 하고 있으니 하고 나는 붕괴해서 말했다. 그렇지만 여보게 좀 지나치지 않아? 자네야말로 라이벌이 생겨 겁을 집어먹고 가슴을 두근거리는 게 아닌가? 응? 뭐라고?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함쳤다. 저런 가슴 아픈 얘긴 모양이니 이제 한마디도 더 하지 않겠어. 솔직히 말해서 자넨 몹시 내 얘기가 듣고 싶지. 그럼 저 바보 녀석이 이제 대위가 아니라 이 읍의 지주가 됐다는 것 하나만 더 말해주지. 지주라 해도 아주 어마어마한 지주님이지. 그건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가 이전에 200명의 농노가 딸려있는 자기의 영지를 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지. 하느님께 맹세하네. 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방금 들은 얘긴데 그 출처도 확실하다네. 자, 이제 그 이상은 자네가 손수 알아내게나. 더 이상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어. 자, 또 봅시다. 10.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히스테릭한 초조감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벌써 1시간 전부터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방 안에 들어서자 나는 그가 꼭 술에 취한 줄로만 알았다. 적어도 처음 5분 동안 나는 그가 취했다고 생각했다. 슬프게도 드로즈도프 집 방문은 오히려 그의 머리를 완전히 혼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친구여, 난 실오라기 같은 최후의 희망마저 잃어버렸네. 리즈는 나는 이 천사를 여전히 정말 정과 같이 사랑하지만 그 두 모녀의 태도는 어쩐지 내게서 무엇을 탐지해내려는, 다시 말해서 나로부터 무슨 정보를 캐내고 나서는 내가 알 게 뭐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 틀림없이 그래.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나는 참을 수 없어 소리쳤다. 여보게, 난 지금 완전히 고립되었네. 자, 생각해보게. 그 집까지도 온통 비밀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두 모녀는 나에게 달려들어 미주알 고주알 캐묻고 나서 무슨 빼츠르부르크에서의 비밀까지도 탐지해 내려들었어. 그들은 니코라스가 4년 전 여기에서 한 일을 이번에 처음으로 안 모양이더군. 당신은 이곳에서 직접 목격하셨으니까 그가 정말 머리가 돌았는지 어쩐지 아시겠죠. 라고 말이야.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온 것인지 모르겠어. 왜 프라스코비아 부인은 니코라스가 정말 돌았으면 하는 마음일까? 이 여자는 정말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 그 모리스인가 아니 마브리키 니콜라이비친가 하는 친구는 어쨌든 정직한 사람이지. 그렇지만 그것이 당사자를 위한 것일까? 그런 편지를 쓴 후니까.
더구나 그 여자 스스로가 일부러 파리로부터 집에 불쌍한 여자친구에게 그런 편지를 쓴 후니까. 결국 소위 프라스코비아 부인은 하나의 훌륭한 타입이지. 고골리가 부르의 타입으로 만든 꼬로부치카 부인이야. 다만 이 꼬로부치카는 심술궂고 싸움 좋아하고 무한히 확대된 작은 상자라 할 뿐이지. 그렇게 자꾸 확대되다가는 트렁크만큼 커지지 않을까요? 그럼 축소시킨 것이라 해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자꾸 혼동되니까 말을 중단시키지 말게. 그들은 서로 말다툼하고 헤어졌나 봐. 리즈는 빼놓고 말이야. 리즈는 여전히 아주머니 하거든. 그렇지만 리즈는 간살을 떨고 있는 거야. 여기엔 뭔가 있는 모양이지. 비밀이 있어. 그러나 늙은이들끼리는 말다툼을 한 것 같아. 사실 이 불쌍한 아주머니는 누구에게나 폭군이지. 어쨌든 지사 부인이 나타났고 사교계 전체가 냉담해졌고 까르마지노프가 불손한 태도를 표시한 탓도 있지. 여러 일이 엎친 데 덮쳐서 말이야. 이런 판에 불쑥 아들이 미쳤다는 따위의 얘기가 튀어나왔으니 참. 그 리프친의 초대,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또 그 여자가 식초로 머리를 적시고 법석을 떨었다고 하던데 거기에다 우리가 호소를 하기도 하고 편지질을 하기도 하고 수선을 피웠거든. 아, 정말 나는 그 여자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그것도 택하고 택한 것이 바로 이런 판국에서였단 말이야. 난 배은망덕한 놈이야. 상상해보게. 내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편지가 와 있지 않겠나. 읽어보게. 읽어봐. 아, 나는 정말 배은망덕한 짓을 했어. 그는 방금 바르바라 부인에게서 받은 편지를 나에게 내주었다. 부인은 아침에 집에 계십시오라고 써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는 듯 싶었다. 편지 내용은 정중했으나 여전히 단호하고 간단했다. 모레 12시 정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 집에 꼭 와달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친구들 중 누구 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오는 게 좋을 거라는 사연이었다. 가로 안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동시에 부인은 자기 쪽에서 다리아의 오빠로서 샤토프를 초대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당신은 그 여자의 입으로부터 확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이시겠죠. 이런 형식적인 수속이 과연 당신에게 필요했었나요? 그 맨 끝에 있는 형식적 운운한 흥분한 문구를 주의해보게. 가엾어. 정말 가엾어. 내 일생을 통한 단 하나의 친구가 아닌가. 그러나 털어놓고 말하면 나의 운명은 이 뜻하지 않은 결정 때문에 목을 졸라 죽이고 말았네. 나는 고백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인류의 희망이 있었지.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끝장이 났네. 그리고 나는 이미 만사가 끝나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 무서운 일이야. 아, 돌아오는 일요일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이라면 좋으련만. 모든 게 옛날과 같았으면. 자네도 매일 나를 찾아줄 테고 나는 여기 있어서. 아까 리프친이 한 추잡한 얘기가 당신을 아주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여보게, 지금 자네는 우정의 손길로 새로운 상처를 건드리는군 그래. 이 우정의 손길이란 대체로 무자비하고 때로는 조리에 닿지 않을 때도 있지. 실례지만 자네가 믿어주지 않을지 몰라도 그 추잡한 이야기에 대해서 거의 잊고 있었어. 아니, 결코 잊었던 건 아니지만 리즈 집에 있는 동안만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항상 잊으려고 했고 행복해지려고 애썼어.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고 스스로 다짐했지. 그러나 지금은... 지금 나는 저 도량이 넓고 인간적인 부인을 생각하고 있어. 나의 비열한 결점에 대하여 항상 참을성 있게 견뎌준 부인 말일세. 하기야 아주 참을성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 자신으로 말하자면 공허하고 추악한 성격을 지닌 자가 아닌가. 실제로 나는 제멋대로의 어린아이야. 이 주제에 어린아이 특유의 이기심만을 송두리째 갖고 천진난만한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네. 그분은 20년 동안이나 마치 유모와 같이 나를 돌봐주었지. 이 불쌍한 아주머니. 이건 리즈가 고안한 우아한 호칭이라네. 그렇게 부를만 하기도 해. 그런데 20년이 지나자 벼랑간 이 어린애가 장가를 들고 싶어서 섹시하고 연달아 편지를 보냈거든. 그래서 그분은 식초로 머리를 적시고 누워있다네. 그런데 내가 생떼를 써서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드디어 신랑이 되는 거야. 농담이 아닐세. 내가 어쩌자고 내 쪽에서 고집을 피우고 또 편지 따위를 썼을까.
리즈는 다리아를 숭배하고 있어. 적어도 그 여자는 다리아의 일을 약간 숨기려 드는 점은 있지만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지. 어쨌든 모녀가 함께 권유해 주었다네. 프라스코비아까지도. 아니, 프라스코비아는 권유해 주지 않았군. 아, 이 꼴로보치 속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독이 숨어 있는지 몰라. 하기야 리즈도 진정으로 권유한 건 아니야.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세요? 학문을 즐기시는 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는 까르르 소리내어 웃더군. 나는 그 무례한 웃음을 용서해 주었네. 그 여자 자신도 마음이 불쾌한 것 같아서 말이야. 그리고 모녀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 당신에겐 역시 아내가 있어야 할 거예요. 당신은 점점 노쇠해 가고 있으니까. 그땐 그 여자가 잘 시중 들어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정말 나만 하더라도 지금 자네와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지. 나의 험하고도 험한 생애의 내리막길에 즈음하여 신이 그 여자를 나에게 보내주시는 게다. 그리고 정말 나의 시중을 잘 들어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 내 방은 먼지투성이야. 저것 좀 보게. 모두가 엉망진창인데다가 조금 전에 쓸어내라고 명령했는데도 방바닥에 책이 굴러다니고 있네. 이 불쌍한 친구는 내 방이 먼지투성이라고 시종 화를 내곤 했지. 아, 이제는 그 여자의 쨍쨍 울리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됐어. 20년. 그런데 그 모녀는 무명의 편지를 몇 통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니콜라스가 레바드킨에게 영지를 팔았다니 상상이 되나? 그건 괴짜군. 그러니 레바드킨이란 자가 어떤 작자냐 하는 게 문제거든. 리즈는 열심히 듣고만 있었지. 그 여자가 그 얘기를 들을 때의 태도란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몰라. 내가 그 여자의 웃음을 용서해 준 것도 이야기를 듣고 그 얼굴이 진지해 보였기 때문이네. 그 모리스, 나 같으면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역할은 맞지 않겠어. 그는 정직한 사람이지만 조금 지나치게 내성적이더군. 하긴 그 사람 일이야 뭐 아무래도 좋아.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지칠 대로 지쳤음인지 멍하니 마룻바닥을 굽어보면서 힘없는 머리를 내리뜨린 채 앉아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의 중단을 이용하여 그 필리포프의 집을 방문했었던 이야기를 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나는 거침없이 무미건조한 말투로 나의 의견을 진술했다. 즉 레바디킨의 누이 동생은 니콜라스가 리푸친의 말대로 수수께끼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던 시절에 실제로 그의 희생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레바디킨이 니콜라스로부터 돈을 받고 있음도 있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 정도의 일인 것 같아. 다리아에 대한 비방은 전혀 헛소리이며 비열한 리푸친 놈의 조작인 것 같아. 적어도 키릴로프가 열띠어 그 소문을 부정하고 있는 이상 우리들은 리푸친의 말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마치 자기와는 동떨어진 얘기를 듣는 듯이 멍청한 태도로 나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나는 이야기를 꺼낸 김에 키릴로프와의 대화를 되풀이하면서 그 친구는 아마 머리가 돈 사람 같다고도 덧붙였다. 그 친구는 머리가 돈 게 아니라 가벼운 사상을 가진 축의 하나이지. 하고 그는 의기소침하여 마지못한 듯이 입속에서 우물거렸다. 이런 축들은 자연과 인간 사회를 신이 창조하신 것과도 또 실제로 있는 것과도 다르다고 상상하고 있네. 사람들은 저런 친구들과 곧잘 어울리고 싶어 하지만 적어도 이 스테판 베르호벤스키만은 그런 일은 하지 않지. 나는 이런 자들을 본 적이 있어. 그 다정한 법과 함께 빼제르부르크에 있을 때 말이야. 아, 정말 그때 난 그 여자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난 그들의 욕설은 말할 것도 없고 칭찬까지도 조금도 놀랍게 생각하지 않았지. 지금도 겁내지 않아. 이제 다른 얘기를 하세. 난 아주 몹쓸 짓을 한 것 같은데. 상상해보게나. 난 어제 다리아에게 편지를 보냈거든. 그리고 지금은 그런 짓을 한 나 자신을 저주하네. 뭐라고 쓰셨어요? 오, 자네. 이것저것 다 고결한 심정에서 한 일이라는 걸 믿어주게. 난 그 여자에게 벌써 닷새 전에 니콜라스 앞으로 편지를 띄웠다고 전해줬어. 이것도 역시 고결한 심정에서야.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고 나는 열을 올려 고함쳤다. 도대체 그 두 사람을 대조시킬 권리가 당신에게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보게, 나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지 말아주게. 제발 고함은 치지 말아주게.
그렇잖아도 마치 난 지금 바퀴처럼 짓밟힌 몸이네. 그리고 이건 모두 결국은 고결한 심정에서 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스위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거나 혹은 있을 뻔했다고 가정해보게. 그렇다면 나는 미리 그들의 마음을 알아둘 필요가, 아니 의무가 있지 않겠나. 말하자면 그들의 마음에 방해가 안 되도록, 그리고 그들의 앞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말 나는 고결한 심정에서 한 일이야. 아이고, 정말 당신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군요. 나는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튀어나왔다. 어리석었지. 어리석었고 말고. 하고 그는 탄미하듯 말을 받아넘겼다. 자네가 이때까지 한 얘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어. 그건 어리석었지. 그러나 엎질러진 물이야. 어쨌든 다른 이의 죄업과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하는 걸세. 그러고 보니 편지 같은 건 안 해도 좋았을 테지. 그렇지. 또 그런 소릴. 오, 지금은 아무리 악을 써도 나를 놀라게 하지는 못할걸. 지금 자네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예전에 스테판 베르호벤스키가 아닐세. 그런 사람은 장사를 지냈지. 결국 만사가 끝장난 거야. 그런데 자네는 무엇 때문에 고함을 지르나? 그건 자네가 장가를 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 거추장스러운 머리 장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네. 또 자네를 못마땅하게 했나? 가엾은 나의 벗이여. 자네는 여자라는 걸 몰라. 그러나 난 막 그 연구에 착수했네. 만일 그대가 전 세계를 정복하려거든 우선 자기 자신부터 정복하라. 이건 자네와 똑같은 낭만주의자인 우리 처남 샤토프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유일한 귀절일세. 나는 이 구절을 즐겨 인용하겠어. 그래, 난 스스로를 정복하고 장가를 들 셈인데 전 세계는 고사하고 내가 얻는 게 뭘까? 여보게, 결혼이란 모든 자랑스러운 혼과 온갖 독립적인 것의 정신적 죽음이지. 결혼 생활은 나를 유격으로 빠지게 하고 나에게 사업에 봉사할 욕망과 정력을 뺏어가고 말지. 게다가 어린애라도 생기면 그것은 혹 자기의 애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아니, 물론 자기의 어린애가 아니야. 현자란 진실을 직시하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이라네. 리프치는 아까 니콜라스를 방비하기 위하여 바리케이트를 치라고 했지만 리프친 그자는 덜 된 자식이야. 여자란 가장 투명한 눈까지도 속이는 법이니까. 물론 저 선량한 신께서 여자를 창조할 때 그게 어떤 물건인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믿기로 하는 여자 자체가 신에게 회방을 놓아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창조하시도록 만들었을 게라. 지금 같은 속성을 붙여서 말이야. 그렇지 않다면야 누가 그런 거추장스러운 배려를 했겠나. 나스타시아는 나의 방자한 생각을 들으면 화를 버럭 낼 테지. 그렇지만 결국 모두가 끝장이 난 거야. 만일 그가 한때 유행하던 값싸고 거칠에 급급한 자유사상을 끄집어내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제는 전우를 잊어버렸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 거칠애로 약간의 자의를 하고 있음은 애누리 못할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돌아오는 내일 모레가, 즉 이번 일요일이란 것이 전혀 없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그는 벼랑간 완전히 절망한 듯이 고함을 쳤다. 무엇 때문에 이번 단 한 주일만이라도 일요일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만일 기적이라는 게 있다면 무신론자들에게 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모든 것이 명백하게 되기 위해서 단 하루쯤 달력에 일요일을 지워버리는 것쯤은 신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나는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해왔는가. 20년, 꼬박 20년 동안 그 여자는 한 번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 도대체 누구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20년, 한 번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 얼마나 잔인한 일이냐. 정말 그 여자는 내가 공포와 결핍 때문에 결혼하는 줄로 생각하는 것일까? 수치다. 아주머니, 모두가 아주머니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아주머니에게 이 사실만은 꼭 알려야 하겠어. 나는 20년 동안 오직 그분만을 숭배해 왔다는 걸 말이야. 그분은 이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강제로 나를 화촉지전으로 끌고 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처음으로 이 고백을, 그토록 힘차게 표현된 이 고백을 들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웃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잘못이었다.
한 사람뿐이다.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나의 희망이다. 하고 그는 갑자기 새로운 생각에 자극된 것처럼 손바닥을 딱 마주쳤다. 지금은 오직 그의 하나뿐이다. 나를 구해줄 사람은 나의 가련한 자식뿐이다. 아,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오, 내 아들. 오, 빼뚜르샤. 나는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지만 오히려 호랑이라고 하는 편이 낫겠지만 그러나 여보게, 날 좀 쉬게 해주게. 난 생각을 정돈하기 위해서 좀 누워야겠어. 난 아주 피곤해. 피곤해 죽을 지경이야. 그리고 자네도 잘 시간이 아닌가. 보게, 자정이야. 제4장 절름발이 여자 1. 샤토프는 별로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내가 써놓은 편지대로 정오에 리자베타의 집에 나타났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나에게도 이번이 첫 번째의 방문인 셈이다. 일동은 즉 리자와 모친과 마브리끼는 커다란 홀에 앉아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모친은 리자에게 피아노로 어떤 왈츠곡을 쳐달라고 졸라댔는데 리자가 일러준 곡을 치기 시작하자 그것은 그 왈츠가 아니라고 우겨대기 시작했다. 마브리끼가 자기가 고지식한 성격대로 리자의 편을 들어 그 왈츠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노부인은 심술궂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 여자는 병을 앓고 있어서 보행도 곤란해하는 형편이었다.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서 벌써 며칠째 누구한테나 함부로 응석을 부리고 있었다. 그러나 리자에게만은 함부로 대들지 못했다. 우리들의 도착은 그들을 진정으로 기쁘게 했다. 리자는 기쁜 나머지 얼굴을 붉히면서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곤 샤토프에게로 다가가서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이리저리 훑어보았다. 샤토프는 어색한 태도로 문가에 서 있었다. 리자는 찾아와 준 데 대해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다. 이분이 언제나 제가 얘기하던 샤토프 씨이고 이분은 지시로 스테판 선생님께나 저에게나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도 어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어느 분이 교수님이시지? 교수님은 아무도 안 계세요, 엄마. 아니야, 계실 거야. 아마 이분일 테지. 하고 그녀는 망설이며 샤토프를 가리켰다. 제가 언제 교수가 찾아온다고 했어요? 지 씨는 직장에 근무하시고 샤토프 씨는 옛날에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나 교수나 대학에서 오시긴 마찬가지지 뭐냐. 넌 괜히 말다툼을 하고 싶어하는 게지. 그런데 스위스에 있던 교수는 턱수염에다가 콧수염까지 달고 있었지. 엄마가 밤낮 교수님이라는 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아드님 얘기랍니다. 하고 리자는 샤토프를 홀 한쪽 끝에 있는 소파로 데리고 갔다. 다리가 부으시면 언제나 저러시니까 병중이란 걸 이해해 주세요. 하고 리자는 샤토프에게 속삭였지만 눈은 여전히 호기심에 가득 차서 상대방의 전신을 뜯어보았다. 그 중에도 특히 머리 위에 한 움큼 내쏟은 고수머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댁은 군인이십니까? 하고 부인은 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리자는 무자비하게도 나를 이 노부인 곁에 혼자 떠맡겨 놓았던 것이다. 아, 아닙니다. 저는 어디에 나가고 있어요. 지 씨는 스테판 선생님의 절친한 친구시랍니다. 리자가 곧 거들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집에 근무하십니까? 그 사람도 교수가 아닙니까? 아, 엄마도. 엄마는 밤에도 교수의 꿈을 꾸실 거야. 하고 리자는 안타까운 듯이 소리쳤다. 생시에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넌 엄마에게 꼭 반대하려고만 드는구나. 그런데 댁은 4년 전 니콜라이가 여기 왔을 때도 이곳에 계셨나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때 당신들 가운데 영국 사람이 같이 있었지요. 리자는 웃기 시작했다. 그것 보렴, 영국 사람 같은 건 전혀 없었다는구나. 틀림없이 모두 거짓말이야. 바르바라 부인도 그렇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도 그렇고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 모두가 거짓말만 하는 거야. 그건 아주머니 때문이죠. 어제 스테판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니콜라이는 셰익스피어의 헨리 4세에 나오는 해리 왕자와 닮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영국 사람이라는 건 바로 그것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고 리자는 설명해 주었다. 해리가 없었다면 영국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냐.
니콜라이가 혼자서 장난을 치는 모양이구나. 어머니는 일부러 저러시는 거예요. 하고 리자는 샤토프에게 해명할 필요를 느낀 듯이 변명했다. 어머니는 섹스피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거든요. 바로 제가 어머니에게 오셀로의 제1막을 읽어드렸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지금 몹시 편찮으셔서요. 엄마, 저것 보세요. 12시를 치는군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의사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하고 하녀가 문에 나타났다. 노부인은 일어나서 개를 부르기 시작했다. 제르미까? 제르미까? 너라도 나하고 같이 가자꾸나. 그러나 늙어빠진 조그만 비루먹은 개 제르미까는 말을 듣지 않고 리자가 앉아있는 소파 밑으로 기어들었다. 싫으냐? 그럼 나도 너 같은 건 싫다. 안녕히. 젊은 분, 난 아직 대개 조남을 몰라서 하고 나에게로 돌아섰다. 안톤 라브렌치 예비치. 아무래도 좋아요. 나는 한 귀로 들으면 다른 귀로 흘려버리니까.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 나를 부축하지 말아요. 난 그저 제르미카를 불렀을 뿐이니까. 다행히도 아직은 혼자서 걸을 수가 있어요. 내일은 마차로 산책이나 나가겠어요. 그 여자는 화가 난 듯이 홀을 나가버렸다. 안톤 라브레치예비치, 당신은 그동안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 얘기를 하고 계셔요. 단언해 두지만 두 분 서로 좀 더 가깝게 사귀시게 되면 양쪽이 다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리자는 마브리키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냈다. 그는 리자의 윙크를 받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듯 만면의 즐거움이 꽃피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남아서 마브리키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2. 놀랍게도 샤토프에 대한 리자베타의 용건이란 진실로 문학에 관한 일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가 샤토프를 부른 것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들이라고는 해도 나와 마브리키는 그 두 사람이 별로 숨기는 기색도 없이 커다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점점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저쪽에서 먼저 의논을 청해왔다. 요점은 다름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에 의할 것 같으면 리자베타는 벌써 오래전부터 매우 유익한 책을 출판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전혀 그 방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협조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샤토프에게 자기 계획을 설명하는 그녀의 진지한 태도는 나까지도 놀라게 했다. 틀림없이 새로운 여성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과연 스위스에서 체제하고 있었던 사람답군. 샤토프는 방바닥을 뚫어지게 내려다보면서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경솔하기 쉬운 상류 사회의 영향이 그녀에게는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일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문학적인 사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지금 러시아 안에서는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무수한 신문 잡지가 발간되고 있다. 그 속에는 매일매일 무수한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지만 1년만 지나면 어느 집에서나 신문은 장롱 속에 쑤셔 넣거나 먼지투성이로 버려두거나 찢거나 포장지로 쓰지 않으면 모자 따위를 덮어두는데 사용해 버리고 만다. 그리하여 일단 알려진 많은 사실들은 한동안 독자들에게 인상을 남기고 기억 속에 간직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잊혀지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뭘 좀 조사해 보려고 해도 그 사건이 일어난 날짜도 장소도 달도 모르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그 산더미 같은 신문지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들을 1년마다 한 권의 책으로 묶어보는 것이 어떨까? 일정한 계획에 따라 일정한 사상을 기준으로 목차와 색인을 붙여서 월 1순으로 배열하면 어떨까? 신문 잡지에 발표된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해도 이런 묶음은 지난 1년 동안의 러시아 생활의 진술을 명백히 묘사함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문 대신 몇 권의 두터운 책이 나온다는 말씀이군요. 하고 샤토프가 말했다. 그러나 리자베타는 설명이 곤란하고 설명할 능력이 부족함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의 보관을 개진했다. 책은 반드시 한 권으로 하고 그리 두껍지 않아야 한다. 가령 두꺼워지는 한이 있어도 명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요는 사건의 배열 방법과 그 성질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건을 다 수집해서 인쇄에 돌릴 수는 없다. 정부의 명령이나 임시조치, 지방령, 법규 따위는 매우 소중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모두 빼어버려도 무방하다. 또 여러 가지 사건을 제외하거나 취사하더라도 다소나마 그 시대의 국민생활, 러시아 국민의 개성을 표시하는 사건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물론 그 책에는 어떤 일이라도 포함할 수 있다. 진기한 사건, 화재, 기부, 온갖 선행과 악행, 그리고 의견이나 연설, 홍수의 보도, 혹은 자진하여 정부의 포고 따위도 실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나 그 시대를 묘사해낼 수 있는 것만을 선택해야 한다. 모든 것은 일정한 해석과 일정한 의도와 일정한 사상에 의하여 편집되어 그 사상을 비추어야 한다. 또 마지막으로 책은 조사의 참고용으로만 소용될 뿐 아니라 그냥 심심풀이로도 읽어볼 흥미도 갖추어야 한다. 말하자면 이 책은 1년 동안의 러시아의 정신적 윤리적 생활 내부를 그린 하나의 화폭이어야만 한다. 누구나 이 책은 사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책상 위의 비치품이 되어야 해요. 하고 리자는 주장했다. 저는 이 일의 성패는 다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당신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라고 그녀는 결론을 맺었다. 그 태도가 매우 열성적이어서 설명이 모호하고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샤토프는 차차 납득이 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을 지닌 것이 되겠군요. 어떤 일정한 경향 밑에 사실을 취사 선택한 집합체가 되겠군요. 하고 그는 아직도 머리를 들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특정한 경향 밑에서 취사할 필요는 없어요. 도대체 경향이라는 것부터가 필요 없어요. 공평무사, 이것이 경향인 거려. 경향이란 게 나쁜 건 아니죠. 하고 샤토프는 몸을 약간 움직이면서 대답했다. 거기에 적어도 취사 선택이 가해지는 이상 전혀 경향이란 걸 피할 순 없습니다. 사건의 취사 선택 속에 그것을 이해하는 방향이 엿보이게 될 테니까요. 당신의 아이디어는 그리 쓸데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런 책이 꼭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리자는 기뻐했다. 그러나 충분히 관찰하고 고려한 다음에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은 거창한 사업입니다. 단번에는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가 없는 법이죠. 경험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정작 책을 출판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가, 이것이 용이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 많은 경험을 쌓은 후에라야 겨우 이해가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생각만은 그것으로 됐습니다. 훌륭한 착상입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두 눈은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만큼 그는 이 일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일은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내신 것인가요? 하고 그는 다정하게 그러나 수줍은 듯이 리자에게 물었다. 네, 그렇지만 생각해내는 것쯤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에요. 골치 아픈 것은 입안하는 일인거려. 하고 리자는 방긋 웃었다. 저는 무엇을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매우 영리한 편도 못 되어서요. 그저 저는 분명한 일만 추구할 따름이에요. 추구하신다고요? 혹시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리자는 재빨리 물어보았다. 아니, 그런 말도 쓰겠지요. 별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 아직 외국에 있을 적부터 저로서는 뭔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쌓아만 두고 있으니까요. 공공사업을 위해서 제가 일을 좀 해서 안 될 이유야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저절로 떠오르더군요. 별로 생각을 짜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착상이 떠오르자 무척 기뻤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손을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깨달았죠. 그건 저 혼자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으니까요. 그 협조자라는 건 물론 같이 출판할 사람도 되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반반씩 합시다. 당신의 입안과 노력, 그리고 저의 아이디어와 자본. 어때요? 수판이 맞아요? 만약 정확한 계획만 발굴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책은 성공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영리를 위해서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책이 많이 팔려서 그 수입이 생긴다면 큰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전 그렇게 되기를 몹시 바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그러니까 제가 당신을 협조자로 청한 게 아닙니까? 반반씩이에요. 당신이 계획을 세워주세요. 어째서 당신은 제가 계획을 세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게 되었습니까? 당신 말씀을 미리 들었고 여기 와서도 소문을 들었어요. 저는 당신이 매우 현명하고 진지한 일을 하고 계시며 또 사색도 많이 하시는 분이란 걸 잘 알고 있어요. 당신에게 관해서는 스위스에서 뾰트루 스테파노비치한테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고 그녀는 성급히 덧붙여 말했다. 그분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샤토프는 순간적으로 힐끔 그녀를 노려보았으나 다시 눈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도 당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샤토프는 갑자기 얼굴을 확 붉혔다. 자, 어쨌든 여기 신문이 있어요. 리자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신문 뭉치를 성급히 의자에서 집어들었다. 당신이 골라낼 때 참고가 되도록 여러 가지 사실에 표를 하기도 하고 시사하기도 하고 번호도 매겨두었죠. 자, 보세요. 샤토프는 그 묶음을 집어들었다. 집에 갖고 가서 보도록 하세요. 그런데 참, 어디 사신다고 했죠? 보고야 블렌스카야가 필리포프네 집입니다. 알아요. 거기엔 레바드킨인가 하는 데이도 살고 있다죠. 리자는 여전히 서두르면서 물어보았다. 샤토프는 신문 뭉치를 받아서 한쪽 손에 아무렇게나 든 채 땅을 내려다보며 1분 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런 일이라면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 소용도 없을 테니까. 그는 마침내 뭔가 무섭고 이상한 말투로 거의 들릴락말락 속삭이는 듯이 입을 열었다. 리자는 금세 얼굴이 빨개졌다. 그런 일이라뇨.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 그녀는 소리쳤다. 아까 그 편지를 이리 좀 갖다 주세요. 나도 마브리키의 뒤를 따라 책상 쪽으로 다가갔다. 이걸 보세요. 하고 그녀는 무섭게 흥분하여 편지를 펴면서 불쑥 나를 돌아다 보았다. 언제 이따위 편지를 보신 적이 있어요? 커다랗게 읽어주세요. 저는 샤토프 씨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나는 놀라면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완전 무결한 처녀 뚜시나 양에게. 정다운 그대 엘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요. 오, 아름다우신 그대. 엘리자베타 뚜시나요. 그대가 집안의 남자를 대동하고 안장 위에 걸터앉아 나는 듯이 말을 달릴 때 그대의 머리털은 바람과 더불어 희롱하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서 머리 숙여 기도할 때 그대의 경건한 얼굴에 장밋빛 짙어지면 나는 진정 그대와 결혼하고 싶어라. 그리하여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는 그대의 자취조차 눈물을 보내노라. 10위 중에 무식자 지음. 아름다우신 아가씨여. 제가 무엇보다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는 세바스토폴리의 땅을 한 번도 밟지 않았고 따라서 명예를 위해 팔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스스로 천한 일이라 느끼면서도 줄곧 식량 공급에 관한 근무에 종사하였나이다. 그대는 옛 이야기의 여신이요 본인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하잘것없는 무리옵니다만 무한성에 관한 생각이 미치게 되었사옵니다. 그냥 그 이상은 아무런 뜻도 없는 시라고만 생각하고 보아주시옵소서. 시라는 것은 잠꼬대에 불과한 것으로서 산문에서 불손하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용납하는 까닭에서이옵니다. 만일 적축류가 물방울로 태양에게 헌시를 지었다고 해서 태양이 적축류에게 화를 낼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물방울 하나에도 수많은 적축류가 살고 있어옵니다. 빼체르부르크 상류사회의 가축 애호회에서까지도 개나 말을 위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작은 적축류에 대해서는 그들이 일정한 성장에도 달하지 못했다 하여 생각을 해주기는커녕 경멸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옵니다. 저 역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자이옵니다. 저는 그대가 경멸하여 마지 않는 어느 여민주의자를 통하여 머지않아 근 200명의 농노가 딸린 영지를 소유하게 되었나이다. 그 건에 대하여는 더러 사항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 증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으며 가령 필요하다면 시베리아로 가는 것조차 사양하지 않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이 청원을 일소에 붙이지 마시옵소서. 적축류의 편지는 시 속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공손한 벗이며 여가를 즐기는 대위 레바드킨 올림.
이것은 그 불량배가 술에 취해서 쓴 것입니다. 하고 나는 격분한 나머지 소리쳤다. 나는 이자를 알고 있어요. 어제 이 편지를 받았어요. 하고 리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우리들에게 서둘러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금방 어떤 논팽이가 보낸 것이라고 알아챘어요. 어머니에게는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짓을 못하게 하도록 마브리키 니콜라이비치가 그를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당신을 저의 협조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하고 그녀는 샤토프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집에 사신다기에 당신의 판단에 비추어 그가 또 무슨 짓을 할 수 있을는지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술주정꾼인데다가 불량배입니다. 샤토프는 내키지 않는 듯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때요? 밤낮 이런 엉터리 짓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술을 안 마셨을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와 꼭 같은 시를 쓴 어느 장군을 알고 있어요. 하고 내가 웃으면서 말했다. 이 시만 보더라도 머릿속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분명합니다. 원래부터 말이 없던 마브리키가 불쑥 입을 열었다. 그는 누이 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다면서요? 리자가 물었다. 그렇죠. 누이 동생하고 함께입니다. 듣기엔 이자가 누이 동생을 몹시 학대한다던데 정말입니까? 샤토프는 눈살을 찌푸리고 다시 리자를 쳐다보더니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중얼거리곤 그대로 문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아, 잠깐 기다리세요. 리자는 근심스럽게 소리쳤다. 어디로 가시려는 거예요? 아직도 의논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일은 내일 제가 알려드릴 텐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인쇄소에 관한 얘기예요. 제발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믿어주세요. 정말 진지하게 일을 해보고 싶어요. 하고 리자는 점점 불안해져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했다. 만일 출판이 결정된다면 어디서 인쇄를 할까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모스크바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곳 인쇄소에서는 그런 걸 찍어낼 능력이 없을 테니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직접 인쇄소를 하나 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이름을 빌어서 당신의 이름이라면 어머니도 꼭 허락하실 줄로 알고 있어요. 어째서 당신은 제가 인쇄업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샤토프는 침울하게 물어보았다. 그건 제가 아직 스위스에 있을 적에 뾰트르 스테파노비치가 저한테 당신 이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쇄소를 경영할 수도 있고 이런 일에는 정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써주겠다는 걸 전 깜빡 잊어버렸죠.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지만 이때 샤토프는 안색이 획 변했다. 그는 몇 초 동안인지 우두커니 서 있더니 갑자기 방을 나가버렸다. 리자는 화를 발칵 냈다. 저 사람은 늘 저런 식으로 방을 나가버립니까? 하고 그녀는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순간 갑자기 샤토프가 되돌아와서 곧장 책상 앞으로 다가가더니 신문 뭉치를 그 위에다 내려놓았다. 저는 당신의 협조자가 되기를 포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 왜 그러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은 노하셨나 봐요. 리자가 절망적인 음성으로 애타게 물었다. 그녀의 외치는 소리가 그의 마음을 때린 것 같았다. 잠시 동안 그는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 리자를 응시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지만 하고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아주 가버렸다. 리자는 몹시 놀라 질리고 말았다.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생각되었다. 거 아주 괴상한 친구로군. 마브리키가 커다란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3. 물론 괴상한 친구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명확치 못한 점이 얼마든지 있었다. 무언가 숨겨져 있는 요소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나는 이 출판에 관한 이야기를 애초부터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편지, 어리석기 짝이 없으면서도 그 속에 지나치리만큼 확실한 어떤 증거 서류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쓰여있는 그 편지에 대하여는 일체 불문에 붙이고 다른 화제에 대해서만 말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 인쇄소의 건, 그것 때문에 샤토프가 그 얘기를 끄집어내자마자 돌연 가버렸던 일. 이것저것 다 종합해보면 어쩌면 내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을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로 하여금 불러일으키게 했다. 그렇다면 분명히 나는 쓸데없는 잉여인간이며 이 일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다. 더구나 이젠 떠나야 할 나 자신이었다. 첫 번 방문치고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나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리자베타에게로 가까이 갔다. 그녀는 마치 내가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잊은 양 고개를 숙이고 양탄자 위에 한 점을 응시하면서 뭔가 생각에 잠긴 채 여전히 테이블 옆에 서 있었다. 아, 당신도 가십니까? 안녕히 돌아가세요. 하고 그녀는 이젠 습관이 되어버린 상냥한 음성으로 속삭였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께 저의 인사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저한테 놀러 오십사고 당신부터 권해보세요.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 지씨가 돌아가신답니다. 엄마는 인사를 드리러 나오시지 못하시니까 용서하세요. 나는 밖으로 나와 계단을 다 내려섰다. 그러자 갑자기 하인이 현관까지 쫓아와 나를 불렀다. 마님께서 곧 다시 좀 오시라고 부르시는뎁쇼. 마님께서인가 혹은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께서 부르시는 건가? 아가씨가 부르십니다. 나는 아까 우리가 앉아있던 그 커다란 홀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응접실에서 리자를 발견했다. 지금 마브리키가 혼자 남아있을 홀로 통하는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리자는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그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방 한복판에서 망설이는 태도로 서 있었고 내심 격렬한 투쟁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돌연 그녀는 내 손을 잡더니 다짜고짜 나를 창문 옆으로 끌고 갔다. 저는 당장 그 여자를 보고 싶어요. 하고 그녀는 조그마한 반항도 허락하지 않는 불타는 듯한 강렬하고도 초조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면서 속삭였다. 저는 그 여자를 제 눈으로 꼭 봐야만 하겠기에 당신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 나는 놀라 물어보았다. 레바드키나 말이에요. 절름발이 여자인. 참, 그 여자가 절름발이라는 건 사실인가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저는 한 번도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여자가 절름발이라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바로 어저께 들은 얘기입니다만. 나도 역시 속삭이는 듯한 소리로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그 여자를 꼭 봐야만 하겠어요. 오늘 그렇게 주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가 측은해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부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나는 그녀를 설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선 샤토프에게 가보겠습니다. 만약 내일까지 그렇게 해주실 수 없으시다면 저는 손수 찾아가 보겠어요. 단 혼자서.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가 말릴 테니까요. 저는 당신에게만 기대를 걸고 부탁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럴 만한 사람은 저에게 아무도 없답니다. 아까는 샤토프에게 바보 같은 소리를 했어요. 저는 당신이 매우 정직하고 반드시 저를 위해 일을 주선해 주실 분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어떻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에는 무슨 일이라도 좋으니 그녀를 위한 것이라면 돕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솟아났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잠깐 생각해보고 나서 말했다. 제가 직접 오늘 꼭, 정말 꼭 그 여자를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꼭 만나보고야 오겠어요. 그러나 단지 샤토프에게 밝히는 것만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책을 출판할 생각이 있었고 이 이상 더 기다릴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제가 아까 그를 속인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이 그냥 가버린 것도 아마 지나치게 결백한 분이어서 마치 제가 자기를 속이려는 줄 알고 기분이 상한 것 같군요. 저는 속이진 않았어요. 저는 정말 그 책을 출판하고 인쇄소를 따로 차리고 싶었는데. 그는 결백한 사람입니다. 결백한 사내입니다. 하고 나는 열심히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만 내일까지 그렇게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제가 찾아가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도 무방합니다. 저는 내일 3시 이전에는 댁에 올 수가 없는데요. 하고 나는 다소 침착해져서 이렇게 말했다. 그럼 3시에 꼭 오세요.
정말 제가 어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시 댁에서 당신이 저를 위해서 힘써주실 분이라고 상상했던 건 사실이었군요. 하고 그녀는 성급히 나에게 작별의 악수를 한 다음 혼자 남아있는 마브리키에게로 바삐가면서 방긋이 웃어 보였다. 나는 내가 한 약속에 벅찬 중압감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다만 미지의 사나이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자신의 파멸도 두려워하지 않는 긴박한 절망 속에 빠진 한 여성을 보았을 따름이었다. 그리고 그처럼 괴로운 순간에 비춰준 그녀의 여자다운 미소와 어제부터 벌써 내 마음씨를 알아보았다는 그녀의 의미심장한 말은 나의 가슴을 찌르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어쨌든 측은할 따름이었다. 측은한 마음,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자 그녀의 비밀은 무언지 신성한 것으로만 여겨졌다. 누가 그 비밀을 지금 나에게 알려준다고 해도 나는 귀를 막고 한마디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게다. 다만 나는 어떤 것을 예감했을 따름이다. 하나 도대체 나는 어떻게 그 일을 주선할 수 있을지 알 길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조차 아직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 여자와 리자가 만난다 치자. 그러면 과연 어떤 회견일까? 더구나 그들을 어떻게 만나게 할까? 모든 희망은 오로지 샤토프에게 달려 있었다. 비록 그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리라는 걸 미리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에게로 달려갔다.